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라면 2차원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림을 분석해 보시면 어때요? 쌤이 인위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 되느냐? 등속도 운동이 될 겁니다. 수평은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어떨까요? 저 수직인 방향으로 뭔가 길이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수직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겠어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가속도 운동의 식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죠? V는 V0 플러스 AT. 그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V0가 얼마예요? V0는 0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얼마로 바뀝니까? 중력 가속도 G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속력 V는 얼마가 된다? GT가. 그리고 아래로 이동한 거리 S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된다.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그렇죠? V0가 0이고 A가 G인 연직 방향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만약에 수평 방향의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V0 곱하기 T가 이동 거리가 되겠죠. 네, 다음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실제로는. 그럼 비스듬히 던졌다와 수평으로 던졌다의 차이는 뭐냐? 올라가는 동안에는 중력은 항상 아래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동안에는 실제 속도는 위로, 그죠? 운동 방향은 위로, 그리고 힘의 방향은 아래로죠.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달라요. 속도 방향이 같지 않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속도도 아래로 작용하죠. 속도도 아래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일단은 운동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처음에 속력을 V0이라고 한다면, 그죠? X축 방향,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는 V0 사인의 세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어쨌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 수평은 등속도 운동이.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그래서 V0 사인 세타 빼기 GT의 형태가 속력의 Y 값이 될 거고요. 내려오는 동안에는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속력이 0이었을 거고 다시 위와 똑같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많이 하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최대 얼마를 갈 수 있느냐와 연직 방향으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연직 방향으로 최대까지 올라갈 때 이 점에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위아래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죠, 위로는. 그러니까 VY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VY에서 결국 이때의 시간은 얼마가 된다?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이 나온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문제는 어차피 일반각에 대한 30도, 60도, 45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유도를 해드리다 보니 힘든 거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면 내려올 때도 같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평 도달 거리 SX라고 할게요. 수평 도달 거리. 그렇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G의 2V0 사인 세타 곱하기 그렇죠? 자,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곱하기 속력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럼 정리하면 2 사인 코사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2 사인 코사인 뭡니까? 그래요. 사인의 2세타. 그래서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의 2세타가 될 것이다. 오, 그러면 2세타가 들어있어요. SX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그렇죠. 사인이 1이 될 때, 즉 세타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SX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던질 때 몇 도로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45도로 던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결과도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고점 도달 높이 H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고점 도달 높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H는 V0 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올라가던 물체가 그렇죠?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G분의 V0 사인 세타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럴 때는 뭐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좋아요.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했는데 V0 사인 세타로 나중에 0이 되는데 그 0이 되는 시간은 몇 초다? G분의 V0 사인 세타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니까 그쵸. 직선으로 그려질 거다.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최고점 도달 높이죠? 못 구하는 사람 없죠. 삼각형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이게 H네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 똑같이 H가 가장 커지려면 얼마가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인 세타가 1일 때, 즉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뭐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비스듬히 던지지 말고 위로 던지면 되네요. 당연하네요. 위로 던져야 위로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의 2세타가 되더라 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은 절대 외우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니까? 가끔 10m/s에 30도다 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굳이 사인이나 코사인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해 잘 되셨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등속 원운동. 물리 1에서도 배웠지만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의미죠? 속도가 일정하다? 아니죠. 네. 속도는 방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그래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도 아닐 뿐더러 뭐도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둘 다 방향이 변하기 때문이죠. 자, 등속도 운동을 정의하는데 네. 각속도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운동에선 각속도라는 걸 정의하고 싶어요. 뭐죠? 네. 시간 동안 얼마의 각도를 돌아갔느냐. 시간분의 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t분의 세타라고 쓰고요. 이걸 우리는 보통 오메가라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선속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선속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속도 V예요. 속력. 이 V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초에
오메가의 각을 돌았다면,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면 실제로 이만큼 1초 동안 움직인 게 되죠. 그럼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r 오메가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선속도, 속력은 r 오메가예요. 그리고 원운동에서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기 뭐죠?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한 번 원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오메가의 각속도로는 얼마의 각도를 돌아야 한 번이 될까요? 원은 2파이.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 또는 V의 속력이라면 원의 둘레를 돌아야겠죠? 그럼 이번엔 얼마가 되나요? 2파이 R 나누기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에서의 주기를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선속력 V는, 선속도 V는 R 오메가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원운동에서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돌리고 있죠? 자, 원운동을 시키려면 잡아당겨줘야만 됩니다. 잡아당기고 있는 동안에 원운동을 하지만 잡아당기고 있던 물체에 손을 놔버리면, 그렇죠?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궁금하면 지금 한번 들고 돌려보세요. 돌리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돌리면, 그래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심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심가속도 구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구심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구심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선생님이 가장 편한 상황을 설정해 봤어요. 어떤 상황이냐? 2분의 오메가만큼 기준으로 전과 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각도가 2분의 오메가, 2분의 오메가죠? 그럼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몇 초가 걸렸을까요? 맞아요. 정확히 1초가 걸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텐데, 그죠? 속도의 변화량 여기는 r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죠? 속도는 일단 r 오메가, vq도 r 오메가죠. 그리고 나중 속도, 그러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기 위해 q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마침 딱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방향이 보이네요. vq 빼기 vp를 하게 되면 p에서 q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하, 중심을 향하네요. 그죠? 중심을 향할 거고, 각도의 크기는 2분의 오메가 플러스 2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r 오메가, 그리고 각도가 오메가일 때 호의 길이, 물론 오메가가 아주 작다는 가정하에 가능하죠. 그죠? 호의 길이는 r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죠.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맞아요. 가속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바로 나오게 되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계산법이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R오메가 제곱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V가 모이기 때문에 R오메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변형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해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럼 다음에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뭐가 될까요? 뉴턴의 2법칙을 상기시켜 봅시다. 구심력 뭐예요? 뉴턴의 2법칙은 F는 ma. 그럼 구심력도 뭐 하면 됩니까?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앞에서, 구심 가속도네요. 앞에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 구해봤죠. 얼마? R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구심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m r 오메가 제곱. 역시 V가 R 오메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는, 그죠?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서
m의 r의 r제곱 v제곱, 즉 r분의 mv제곱입니다 라는 구심력을 많이 보게 돼요. 구심력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물리 1에 배웠었던 케플러 법칙을 마무리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우셨을 때에는 실제로 케플러 법칙을 유도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구심력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케플러 법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케플러 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에요. 그냥 뭐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겁니다. 다른 초점은 뭐냐고요? 다른 초점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의 이 반지름을 긴 반지름, 그리고 짧은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가까울 때를 가까울 근자를 써서 태양에 가깝다 근일점, 태양에서 멀다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플러 2법칙은 뭐라고 얘기하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냐? 면적 1초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자, 1초 동안 이만큼 같고 1초 동안 이만큼 같다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과 가까울 때에는 같은 시간에 많이 가야겠죠. 왜? 반지름이 짧으니까. 그리고 태양과 멀 때에는 같은 시간에 조금만 가도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면적이 같아지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울 때에는 빨리, 그리고 태양과 멀 때에는 천천히 행성이 이동을 합니다 라는 게 케플러 2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케플러 3법칙입니다. 뭐냐면 조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화의 법칙은 뭘까요? 자, 뭐가 조화스럽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럼 조화의 법칙은 뭐냐? 행성의 주기를, 그죠?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 또는 행성의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t의 제곱이, 그죠? 원운동의 공전궤도 반지름, r의 세제곱에 비례를 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R2D2, 그렇죠? R2D2 비슷하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R3D2 라고 하면 돼요. R3D2, 그렇죠? 또는 D2R3, D2R3, 디리리리, 디리리리, D2R3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웃겼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이 왜 다시 도입이 됐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물리 1에서는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을 해봅시다. 자, 행성이 만류인력이 작용해요. 행성에 만류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만류인력이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잡아당겨야겠죠. 근데 행성은 잡아당겨지지 않네요. 사람들은 되게 신기했던 거죠. 왜 만류인력이 작용하는데 행성이 잡아당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돌고 있다라는 걸 안 겁니다. 결국 행성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이 뭐로 작용하고 있어요? 원운동을 시키는 구심력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케플러는 행성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갖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만류인력 얼마였죠? 네.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r 제곱분의 gmm이죠. 구심력은 얼마인가요? 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r분의 mv 제곱을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m은 약분이 될 거고요. r도 지워지겠죠. gm이 rv 제곱이 될 거예요. g는 만류인력 상수, m은 행성의 질량, 그쵸? 그럼 둘 다 상수네요. 결국 우리는 rv 제곱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RV 제곱이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운동의 주기 t는 얼마가 돼요? v를 가지고 쓰면 v의 속력으로 2πr을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꾸면 v 대신에 t분의 2πr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r의 t분의 2πr의 제곱이 일정하다. 즉 t분의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 일정합니다. 파이는 상수, 4도 상수. 결국 t제곱이 r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케플러 3법칙이 유도돼서 증명될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